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예고된 일이었지만 기자회견장 앞은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정보위원장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지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에 첫 현역 의원 탈당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제を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절이 신호비는 준이 떠나는 거지. 그런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는 법에 없죠. 정보위원장 먹튀하려고 바른미래당 왔습니까? 차원장은 지금 장물합입니까? 이건 안 돼요. 바른미래당 정보위원장 빼놓고 가세요. 사퇴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의가 없으세요? 아니 원래 양심 있으면 놓고 하세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닌 것도 전해라. 제 정치가 있고 신의가 있지. 건강한 대한정당이 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난리가 났네요. 정보위원장직 놓고 가라는 건데 이 얘기는 좀 잠시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 먼저 이학재 의원 그동안 당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원래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연이 좀 깊은 편이죠. 그래서 친박계, 본래 친박계로 예. 이제 분류가 이제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탈당을 하고 이제 바른정당 창당에 이제 관계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탈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네, 2016년 새누리당에서 네, 출마를 그렇습니다. 해서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으로는 이제 그 바른정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복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잔류한 이제 분들이 이제 국민의당 네. 하고 이제 합쳐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을 대표와 이제 함께, 만들게 네. 된 것이고요. 그때도 이제 바른미래당에 이제 계속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이후에는 유승민계로 주로 이제 많이 불렸죠. 네. 유승민 의원의 이제 그 어떤 측근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이제 친유승민계로 알려져 왔고요. 아직까지도 유승민 의원하고는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네.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으로 도로 이제 복당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적을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네. 바꾼 또 다른 이제 선례를 남긴 거죠. 네. 본인이 뭐 바꾼 경우도 있고 이제 당이 움직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계 이합 집산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조금 전에 그래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복당에도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학재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더 힘있고 믿음직스러운 보수, 더 새로운 보수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를 되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이른바 뭐 반문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 통합에 매진하기 위해서 당적으로 옮긴다 이런 설명인데 네. 뭐 이 이유 하나만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일단 명분을 가장 중요시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 이제 다음 선거까지 가져가야 될 테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실리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실리라고 한다면 자신의 지역구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현역 네. 의원이라면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일 텐데 아무도 사실 탈당이라든지 또는 또는 이렇게 철새란 비난을 들으면서까지도 그런 행보로 계속 정치 행보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자기 조직 문제입니다. 지금 서구갑 출신 의원인데요. 서구갑 출신 의원의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 또는 이 조직이라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의원한테.
계속 못하겠다. 나는 네.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내가 이 조직 속에 못 있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현역 의원도 사실은 이 조직이 움직여야 다음 선거에 또다시 그 선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조직은 뭘 바라고 있죠? 만약에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그 지역구에 무엇인가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자기가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데 지금 바른미래당에 계속 있다가는 지방선거에서 계속 그런 자리가 안 돌아오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그 조직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의원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음번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그 간판을 걸고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최고의 이분들의 관심사죠. 지금 이학재 의원 선거구가 인천 서구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뿐만 아니고 사실은 수도권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바른미래당 간판 걸고 나와서 다음번 총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굉장히 네. 회의론이 많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들은 보게 되면 역시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번에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관용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보수 통합 그보다는 지역구 사정이 더 있었다고 얘기하더라. 지지자들, 그러니까 인천 서구갑 지역의 지지자들 대부분이 한국당 성향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아무래도 당협위원장 공모에 들어간 한국당 내부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가점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탈당 이런 설이랄까 이런 게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염두에 두고 당협위원장직 비워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번에 비워놓은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자리든지 그분들이 응모를 해야죠. 저는 여기 가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자리에 대해서 꼭 그분을 위해서 자리 비워놓고 기다렸던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와서 응모를 하면 다른 경쟁자분들과 같은 조건에서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또 아마 만약에 당 측에서 이분들을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진곤 위원, 조광특위 위원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생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겠다. 네. 실제로 공교롭게도 이 당협위원장 자리에 이 탈당이 거론되는 의원들의 지역구들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모에 들어가서 20일 날 일단 1차 마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추가로 또 공모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이학재 의원이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결심하게 된 거는 그 공모 일정하고도 좀 관련이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진건 위원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임대 아파트 비워놨고 만약에 입주하려고 한다면 우대권을 주겠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에게 가점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당히 이런 복당 합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자리를 비워놓은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게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관심은 바른미래당에서 이게 이학재 의원 한 명으로 끝날 것인가, 이제부터 시작인가라는 부분인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 탈당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먼저는 탈당설이 나오죠. 예. 탈당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탈당설이 1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네. 남경필 전 지사가 탈당할 때부터 사실은 탈당 1호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른정당 시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었지요. 최근에 들어서도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이학재 의원의 탈당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탈당이라는 건 첫 번째 탈당설이 돌기 시작하고 두 번째 단계가 선도 탈당. 누군가가 먼저 탈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개별적인 탈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체로 탈당을 할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다른데요. 지금 분위기는 단체 탈당이냐 개별 탈당이냐를 놓고 의원들 간의 물밑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의견 타진
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왜 이 7명 중에 많은 의원들이 유승민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집단 탈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승민 의원은 사실 어떤 도의가 있으니까 대권 주자까지 나오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맨 나중에 탈당을 하고 개별 탈당을 하는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지금 결과가 기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탈당은 기정사실화됐고 물론 전대 이후까지도 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4월 재보궐이 있거든요. 어쨌든 네. 이 선거 앞두고 또다시 어떤 흐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2월 전대와 4월 재보궐 사이에 어떤 이 또다시 탈당의 네.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죠. 네, 방식이 단체로 됐든 개별적으로 됐든 탈당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내놓으셨는데 일단 평론가들 말씀하셨던 선두 탈당 이학재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들하고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날 며칠에 언제 어떻게 하자 이런 그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거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만큼 보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내부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그 시기와 규모는 결정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남아있는 의원들 움직일 생각은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끌어당겨 주느냐에 따라서 시기나 규모가 결정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학재 의원 얘기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뭐 이학재 의원 말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들, 그러니까 뭐 친유승민계를 이제 비롯해서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자유한국당하고 상당히 좀 접촉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렸고 네. 또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탈당을 결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계속 들렸습니다. 네. 뭐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학재 의원이 이제 계속 거론이 돼 왔고 이제 실행까지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그럼 어떨 것인가 한데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제일 좋은 것은 바른미래당하고 그 자유한국당이 당대당 통합하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바른미래당 쪽에 있는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런 그 트랙이 좀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 주 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의원들을 지금 선에다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저는 의원들. 유승민 의원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바른정당계라고 이야기되는 이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른정당계가 이제 해체가 되면서 사실은 상당수가 이제 복당을 이제 한 거고요. 복당하지 않고 바른정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적을 옮긴 분들, 그분들 대다수는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는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친유승민계는 대략 한 뭐 7명 정도. 네, 제가 얼른 의원들 명단을 한번 읊어보면요. 오신환, 유이동, 이해운,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바른정당 출신의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이고 친유승민계로 뭐 분류를 굳이 하자면 할 수 있는 의원들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제외될 분이 확실한 분이 한 분 계시죠.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은 거의 자신이 다리를 건너와서 다리를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이 말뚝까지 다 뽑아버릴 정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유승민, 오신환, 이해운, 지상욱, 정운천, 정병국 의원 최소한 이분들은 확실하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입당보다는 단체 입당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친박이 조직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복당을 반대하지 않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반대 움직임이 더 커진다고 했을 때 개별 입당이 훨씬 더 유리할 거냐,
단체 입당이 유리할 거냐 그런 어떤 그 계산이 서겠죠. 현재까지는 친박 의원들이 생과계로 지금 부드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수차례 만류를 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자, 탈당을 만류했다고만 들으셨지 어떻게 만류했는지는 못 들으셨죠. 네. 자, 만류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당에서 우리 끝까지 하자. 이것도 만류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만류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것도 만류하는 거죠. 네. 아니면 나가도 같이 나가자. 네. 지금은 아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류를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인지는 사실은 안 밝혀진 것이죠. 네. 저는 사실 이 당에서 함께하자라는 말씀으로 만류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강연 때 이렇게 말했거든. 기자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고초려를 하지 않았다. 자신한테 와서 같이 합류하자고 했는데 삼고초려를 하지 않았다.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당 대표까지 했고 또 대권 주자까지 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내가 뿌리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 여지를 뒀다는 건 유승민 의원이 절대로 이 당에서 함께하자라고 만류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개혁 보수의 길과 바른미래당은 좀 달라서 괴롭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 무게가 실리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오신환 의원이 당장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이학재 의원이 이 탈당을 고민했던 것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꾸준히 예견돼 왔던 바이고요. 이학재 의원이 뭐 다른 여러 의원들과 논의를 하거나 같이 동반 탈당을 하고자 준비했던 것이 아닌 만큼 저는 뭐 이후에 추가적인 탈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이학재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단 오늘 탈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뭘로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제 탈당 시기와 이제 사실은 이제 복당해서 다시 들어갔을 때 과연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되돌아갔는데 당협위원장 자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이제 돌아가나 마나 한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저울질들은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은 이제 단체 협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최근 움직임으로 봐서 지지율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절대 그렇게 받아들일 리는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사실은 좀 이렇게 대상으로 약간 거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철수계가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안철수계도 만약에 궁극적으로 보수 대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강력하게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본다면 그러니까 이 탈당 행렬은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지금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평론님 의견에 제가 조금 보완하면서 약간 다른 생각이 뭐냐면 지금 저희는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원외,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원외 위원장들이 지금 입당을 했어요. 그 자유한국당으로. 그런데 지역을 봤더니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대구시당 위원장이 지금 대구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 입당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 TK거든요. TK가 지금 받아들인다. 자유한국당의 당원의 50% 이상이 TK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의 당원들이에요. 근데 대구시당 위원장을 그대로 그러니까 원외지만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상당히 지금 저항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현역만 보시지 말고 원외까지 봐야 된다. 지금 앞으로도 사실은 원외 위원장들은 굉장히 부담 없이 지금 입당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외로 지금 그런 친박이라든지 혹은 TK들의 어떤 반항 또는 조직적인 어떤 그런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른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로 좀 들어볼까요? 유승민 의원 거취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탈당했어요. 곤란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하는 건데. 네. 이학재 의원 탈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말렸죠. 말렸는데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유 대표 심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대여섯 명 더 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뭘 없대. 그건 없어. 맨날 없대. 이학재 의원은 그 전부터 쭉 이야기했고.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유 대표랑 같이 움직일 거고. 근데 이제 유 대표 거치가 문제인데 유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자기의 개혁 보수 노선과 당이 다르다. 유 전 대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얘기도 사실은 좀 나온 지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유승민계하고 당에서 안철수계가 뭐 선거를 치를 때마다 사실은 공천 관련해서 약간 잡음들, 네. 갈등을 불러왔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유승민계가 번번이 조금 뭐 이른바 밀렸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에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얘기가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탈당 움직임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감지가 됐던 것이고, 또 급기야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선 문제까지 얘기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네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특히 노선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노선을 바른미래당에서 실현하기 어렵다고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이미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떠난 게 아니고 몸도 반 정도는 지금 문 밖을 나선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럼 제3지대로 무소속으로 나가서 뭐 뭔가 보수 재통합을 하는 그리고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이런 그런 그 대열의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네. 또는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서 자유한국당의 이제 이른바 복당파들과 함께 친박계 뭐 정리도 해가면서 혁신을 해나가는 쪽에 좀 더 힘을 싣거나, 이제 그 두 개의 선택지만 지금 남은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지금 굉장히 고심 중인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으로 전반적으로 봐서는 자유한국당 쪽에 복당해서 그쪽에서 혁신을 하는 쪽에 마음이 조금 더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6대4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하태경 의원, 다른 사람들은 유 대표랑 같이 움직일 거다 말하면은 결국에는 뭐 단체로 같이 움직일 거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하태경 의원한테 다른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복당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태경 의원한테 가서 상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태경 의원은 워낙에 지금 강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밑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하태경 의원이 그것을 지금 저렇게 단언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정보력이 있을까 하는 네. 저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좀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하태경 의원의 발언 중에 가장 저는 눈길이 가는 대목이 그겁니다. 유승민 의원과 뜻을 같이 할 것이다. 네. 그거는 집단 탈당의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이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저는 오신환 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다. 그걸 너무 확대해서 가지 않고 네. 선도 탈당이 왜 중요하냐면요. 선도 탈당은 여론의 향배를 보는 거거든요. 먼저 탈당한 한 사람에게 여론이 어떻게 지금 비난의 화살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네. 흐름을 어떤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신환 의원 일단 거리를 일단 두고 그 다음에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오신환 의원의 발언을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학재 의원 탈당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현주 의원의 행보거든요. 관련해서 이학재 의원한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들어보시죠. 아닌 분은 그럼 이현주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취재하신 것도 충분히 있으실 테고 또 직접 한번 취재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앞에 이학재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이 아닌 분도 있고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닌 분은 이현주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접 취재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말이었는데 이현주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지만 요즘에 좀 우클릭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탈당이 좀 점쳐지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단식 릴레이에 동참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어요.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바른미래당이 지금 전부 릴레이로 동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의견 표시를 안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그 명단 말씀하신 7분, 그럼 바른정당 걔는 동참을 안 했어요. 하태경 의원 빼놓고 참. 그런데 이현주 의원만 또 이 옛날 국민의당 출신에서 동참을 안 했거든요. 이 흐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최소한 지금의 지도부,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나 당 흐름에 사실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분들의 뜻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어떤 행보들, 그러니까 발언이라든지 또 최근에 릴레이 불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게 혹시나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기자들이나 언론이나 여론이나 또 이학재 의원도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의 행보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게 됩니다. 주제어 보여드릴 때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학재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유지를 하고 탈당을 하면서 기자회견장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절이 신호변은 중이 떠나는 거지 뭐. 근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는 법에 없죠. 다만 이학재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위원장 자리는 반납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 자리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원내 교섭단체로서 바른미래당이 확보했고 당이 이학재 의원에게 잠시 임무를 맡겨서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정보위원장 먹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탈당하면 내려놔야 되나요, 이것을? 이제 정책 도의로 보자면 이제 그런 게 맞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배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의석수에 따라서 보통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결국 투표 형태를 취하긴 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투표 절차를 거치긴 하는데 이미 이제 당대 당 간에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걸 고려하면 도의상으로는 이제 내려놓는 것이 맞으나 이제까지 그런 정치적 도의를 지킨 분은 거의 없었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왜 내려놓느냐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이제 찾아보면 지금 얘기하신 그 이학재 의원이 말씀한 그런 그 관행이다라고 한 예가 박주선 위원장 같은 경우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당으로 이제 당을 옮길 때 교문위 위원장이었거든요. 교육문화, 체육, 관광위원장. 근데 그대로 유지했고 또 김동철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위원장도 유지했는데 아닌 분이 있어요. 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진영위원장은 새누리당 이해창 의원의 비서실장 출신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장관까지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안전행정위원장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사실 옮기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두 사례를 약간 좀 비교를 한다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이 정치적인 색깔이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난은 했지만 그 비난의 강도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사실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면서 정치적인 어떤 굉장히 상반된 그런 당으로 가면서 유지했다고 그랬다면은 그건 정말 정치적인 도의 중에서도 가장 안 좋았을 텐데 진영 의원은 과감하게 그것을 또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례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아닙니다. 저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학재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들이 반납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당 안에서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다시 한번 불거지는 이제 그런 양상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학재 의원이 이번에 그만둠으로 해가지고 아마 당내 사정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안철수계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네. 또 이 국민의당계들은 국민의당계 중에서도 특히 또 호남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미 또 약간 좀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이번에 사실은 이 갈등이 굉장히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네. 이 위원장 자리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의 존립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절이 싫어서 떠나더라도 이부 자리는 놓고 가라는 요구인데 여기에 민주평화당도 가세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민주평화당의 논평을 들어보시죠. 문제는 이부 자리는 두고 가라는 바른미래당입니다. 가는 거야 말릴 수는 없지만 바른미래당 몫의 정보위원장 자리는 놓고 가라는 일갈인 셈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평화당 소속의 비례대표 3인을 인질로 잡고 계십니다. 자기 집 이부 자리는 중요한데 남의 집 세간살이는 차반은 사채업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네, 인질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논평일까요? 네, 이상돈, 박주현, 장정수 의원이 사실은 그 처음에 비례대표로 이제 의원을 시작을 하셨는데 비례대표가 당적을 잃으면 사실은 그 비례대표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에서 그 출당시켜야 되거든요. 네, 제명시키고 출당시켜야 되는데 출당을 안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세석이 비니까 27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는 남 얘기하지 말고 그 새 의원을 출당을 시켜라. 그래야 사실 이부 자리론도 정당성을 찾는 게 아니냐라고 되받아서 지금 그 논박을 하는 셈이죠. 네. 오늘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받아들이는 쪽에서 뭐 다 환영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친박계로 분류가 되죠. 김태흠 의원은 뭐 복당에 불만을 표시했는데 일부 친박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가 봐요. 일부 친박이 아니고 친박계 내에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 복당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복당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지도부를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불편한 심기들을 이제 표출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김태흠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이제 그 사실은 기존의 의원들 몇 사람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직에서 사실은 뭐 이제 해촉시킨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이제 정리를 한 그런 그 상황인데 그중에 이제 친박계 의원이 적지 않죠. 당에 끝까지 잔류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을 지켰는데 지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퇴출을 시키면서 아니 되돌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자리 비워놓고 자리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이제 비판을 한 그런 그 상황이죠. 네,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분 이야기로 가볼까요? 홍준표 전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TV 홍카콜라 첫 방송을 공개했습니다. 주제어로 먼저 보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참 자살한 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가서는 본인도 자살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년 6개월 겨우 지난 이 정권 들어가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결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국정원 TF 조사를 둘러싸고 변창훈 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정치업 변호사도 마찬가지 국정원 TF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자살한 사람이 벌써 2명이나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정권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하면 훈장까지 줍니다. 또 재단까지 만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발생을 할지 참 걱정스럽다. 네, 제가 TV 홍카콜라 지금 컴퓨터에 띄워놨는데 구독자 수가 3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4,000명. 두 분 혹시 오늘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이제 다는 못 보고요. 부분적으로만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뭐 새로운 얘기는 없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그 방송한 내용이 최근에 이제 이른바 태극기 지지 세력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을 정리해서 그냥 한 그런 내용인데 뭐 그쪽 분들은 워낙 이제 이 얘기를 믿기를 원하시죠, 사실로. 그런데 딱 맞춰서 아주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정리는 해서 이제 한 2분여 분량의 영상들 한 7개 올라왔더라고요. 뉴스콕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뭐 전부 막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 제기, 그러니까 무차별한 의혹 제기와 음모론 확대, 그 다음에 막말, 뭐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총 집대성된 게 아니냐. 일단 첫 번째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그래서 김평일 대사가 있는 체코를 방문해서 아마도 거기서 현금으로 그 답방 사례를 걷는 게 아니냐라는 억측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좀 빠져나가려는 어떤 그런 그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CIA가 김정은에 대해서 공작 단계에 들어갔다. 이건 참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수, 암살을 하려는 공작 단계에 들어갔다. 또 마지막으로는 탈원전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북한을 의식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우리도 원전을 만들 수 아까 원자력 핵을 만들 수 있지만 북한과의 어떤 그런 그 이 협상 속에서 안 만들려는 어떤 방법이다. 탈원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몇 가지 부분, 음모론 확대나 또 막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 집대성한 게 아니냐. 열광적인 어떤 분들은 벌써 뭐 구독자가 3만이시라는데 원래 트위터나 팔로워가 그 정도는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광적인 어떤 지지자들이 그대로 유입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 저 홍준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이렇게 시작한 영상을 보면은 언론의 왜곡이나 조작을 좀 막기 위해서 내가 이걸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내놓은 이 콘텐츠들 중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런 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통이 되거나 할 때 뭐 진위 여부랄까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팩트 체크가 되겠습니까? 팩트 체크 잘 안 되죠. 그리고 팩트 체크를 사실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보면 요즘에 이제 뉴스를 선택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진보건 보수건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냥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다.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 취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을 골라서 듣는 이제 그런 그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도 좀 겨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자 사실은 이제 그런데 활동이 본인의 향후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과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차기 전당대회 결국 출마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전당대회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장이랄까요? 뭐 본인도 억측이 있다라고 전달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좀 막말이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언론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자신이 직접 언론을 하면서 바로 잡겠다라고 한 것이 사실 무색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는 절대로 자살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극단적 선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살이라고 표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떤 또 동조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표현 자체가 유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표현을 하고 그것들을 심사숙고하는데 지금 이 발언 중에서 이 동영상 중에서도 이 표현 사실은 써서 이것을 써야만 할까라고 고민하고 써야 될 이 표현조차도 사실은 수십 번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사실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선택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언급을 하거든요. 언급할 때마다 골수 지지자들이 계속 열광적인 어떤 그런 이 행태를 보인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 첫날 첫 방송에서도 사실은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얼만큼 외연을 확장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의 어떤 그 소수 지분이라도 내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은 확실히 하시는 것 같죠. 네, 지금 뭐 각 당의 논평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한 그래픽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논평인데요. 코카콜라 이미지만 훼손하는 코카콜라에 대해서 무관심이 답이다. 뭐 이런 단호한 답을 내놓기도 했고요. 정의당에서는 콜라를 자주 섭취하면 이가 썩는다 이렇게 채널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근본, 그러니까 근본이 없고 근거가 없는 막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이 콘텐츠 어떻게 바라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권에서 보는 이제 시각은 그거죠. 그러니까 뭐 홍준표 전 대표가 결국은 정치에 복귀를 했고 본인도 복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유튜브가 요즘에 대세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 중에서 요즘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층에 이제 호소를 해서 여론전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당에 뭐 전당대회 출마도 하고 당내에서 지금 이제 어찌됐건 본인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또 이 당협위원장에서 또 일부는 또 약간 좀 사실 퇴출 당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여론전을 통해서만이 당내에 있는 인사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전당대회용으로 사실은 좀 시작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들의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도 좀 유념을 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 얘기까지 볼까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당 주요 인사들의 행보에 저격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또 김부겸 장관 건, 그리고 얼마 전에 선글라스 낀 채로 장관들 대동한 임종석 시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대통령병들이, 대통령병 아무도 모르는 말인다 그러죠. 대통령병으로 죽어나는 것은 민생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표현이 조금 센가요? 대통령병. 근데 또 김부겸 장관은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취임한 지 나흘이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적은 이거죠. 일사불란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일사불란하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상대당, 상대 후보 또는 상대 진영의 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가장 큰 적은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어떤 대우를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공격을 라는 했네요. 어떤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병이라는 표현인데 뭐 지금 거론한 인사들의 행보가 실제로 대통령병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좀 원래 이제 할 일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정도였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정치를 좀 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뭐 대통령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업무 범위에서 완전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굳이 이제 저런 표현을 쓴 이유는 역시 이제 외부의 적을 향해서 공격을 가해야 내부 단결을 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현 원내대표도 그렇고 가는 행보가 너무 동일하네요. 네, 차별성이 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뭐 국회 시끄러웠는데요. 참 여러 의원들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죠.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이 자리, 당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당신은 성장 속에서 세상의 규칙을 배웠죠. 주변이 쉼없이 바뀌어가는 순간에도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죠. 바로 이 자리, 당신을 위한 자리. 제네시스 G90. 내일은 어떤 뉴스들이 주목받을까요? 간략히 짚어보죠. 내일 브리핑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이 내일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발표에서는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됩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엽니다. 이해찬 대표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내일 회의에서는 발전소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외주화 개선 대책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붕괴 우려로 입주자 퇴거 조치가 내려진 대종빌딩의 응급 보강 공사가 내일 시작됩니다. 강남구청은 공사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건물주 측이 선정한 보강공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내일 오전 중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숨 좀 쉬나 했더니 다시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은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잊지 마시고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새벽 한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도, 대구 영하 1도, 부산 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광주 14도, 부산도 1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어쩌면 처음으로 학교 담장 밖에서 추억을 쌓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 펼쳐질 세상에 꿈도 기대도 많았을 19살 친구들. 어젯밤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새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7학생 7명도 빨리 눈을 뜨고 이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내일 밤에 뵙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한국 축구를 빛낸 최고의 남자 선수에 황의조가 선정됐습니다. 이 친구 손흥민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올해 선수상 황의조 축하합니다. 황의조는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218점을 얻어 171점에 손흥민을 제치고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언론사 축구팀장과 축구협회 위원 등 53명이 선수 3명을 1, 2, 3위로 나눠 투표한 결과입니다. 전체 68%가 황의조를 1위로 지목했습니다. 2018년을 이렇게 좋은 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국 축구 그리고 K리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황의조의 수상은 한국 축구의 스트라이커 고민을 해결했다는 점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아시안게임 득점왕에 벤투 출범 이후 A매치 최다골, 여기에 일본 J리그 득점 3위까지 47경기 33골을 터뜨린 경이적인 득점 감각은 절친 손흥민의 꾸준함을 제쳤습니다. 손흥민, 기성용이 양분했던 올해의 선수상 구도가 깨진 건 2015년 김영권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안하다. 오늘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흥민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속에 황의조를 발탁해 금메달을 지휘한 김학범 감독은 올해의 남자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눈부신 성장은 스승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웬만한 선수 같았으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것을 강하게 이겨내는 걸 보고 너는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축구협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여자 선수는 인천 현대제철 장슬기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프로농구 선두 현대모비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팀의 주축들이 빠졌지만 43살 맏형부터 벤치를 지키던 후보 선수까지 활약을 펼치며 13연승을 달렸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나이 43살로 프로농구 최고령 선수인 문태종이 정확한 슛 감각을 뽐냅니다. 거침없는 석점포로 경기 초반 SK의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섭니다. 모처럼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박경상도 특유의 정확한 외곽슛을 마음껏 꽂아넣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쿼터에만 5개의 석점슛을 적중한 문태종과 박경상을 앞세워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양동근이 3경기 만에 복귀하고 이대성이 여전히 결장하는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졌지만 문태종과 박경상이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외곽슛은 물론 골밑도 SK를 압도했습니다. 라거나와 이종현, 함지훈, 삼각편대의 월등한 높이를 앞세워 SK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40분 내내 단 한 번도 리드를 놓치지 않은 현대모비스는 여유 있게 SK를 제압하고 13연승을 달렸습니다. 21승 3패, 승률은 어느덧 9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수비가 너무 선수들끼리 호흡이 잘 맞았고요. 그게 아마 경기 시작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창원에서는 9위 DB가 LG를 꺾고 3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외국인 선수 포스터가 신들린 듯한 슛감각을 앞세워 27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계에 대형 신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천재 소녀 안세영 선수인데요. 서봉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70cm 큰 키에 긴 팔다리가 돋보이는 균형 잡힌 체형. 고교 1학년 안세영이 멋진 수비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대표 선발전에서 사상 최연소인 15살의 태극마크를 달면서 천재 소녀라는 별명이 붙었던 안세영.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첫날도 대학과 실업 언니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연습한 대로 하니까 뭐 컨디션이며 기술 같은 거며 다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안세영은 대표팀 막내로 데뷔한 5월 세계 단체 선수권에서 강호들과 대등하게 맞서며 한국의 4강행을 도왔고 11월 아일랜드 오픈에서는 단식 우승까지 따냈습니다. 승리 후 보여주는 이른바 골반춤 세리머니로 유쾌한 신세대의 모습을 과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플레이로 성지연에 이어 우리나라 여자 단식 계보를 이을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력이라든지 유연성이 뛰어난 선수고요. 특히 게임 운영면이 기성 실업진 선수와 맞먹을 만큼 그런 게임 운영이 좋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상위 랭커 16명에게만 주어지는 내후년 올림픽 출전도 충분할 것이라는 주위의 평가이지만 16살 소녀의 목표는 아직 소박합니다. 저는 도쿄올림픽도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있는 시간들을 더 잘하고 싶어서. YTN 서봉국입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독일의 도르트문트와 맞붙게 됐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2승 3무 무패로 선두를 달리는 강팀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마리오 괴체와 로이스 등 화려한 멤버를 자랑합니다. 손흥민은 유럽 무대 데뷔 이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0경기에서 8골을 잡아내며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YTN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